장례식장의 문이 천천히 닫히고 마지막 조문객이 떠난 늦은 오후였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 아래 흐릿한 햇빛이 제단 위에 아련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향불은 이제 연기가 거의 사라지고 있었고 하얀 국화꽃들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영정 사진 앞에 막내 아들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소매는 구겨졌고 흰 장갑을 벗어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된 상태였지만 눈물은 이미 다 말라 있었습니다.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리 갑작스러우십니까?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러는 사이 장례식장 복도에서 무거운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형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를 둘째 형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지? 변호사한테 연락은 해놨지? 첫째 형은 말끝을 흐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막내는 아직 분향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첫째는 거칠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정리하자. 아버지 유산 문제 오래 끌 일 아니다. 막내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장례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아버지 발인이잖아요. 하루만 더 마음을 좀. 그러나 첫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정리는 정리야. 아버지가 어떻게 나눠주셨는지 이제 확인해야지. 너도 성인이잖아. 감정에만 매달리지 마. 그 말에 막내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에서 뭔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그것도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형들은 이미 마음이 저 멀리로 떠나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가 형제 셋을 거실에 앉혀놓고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고 두툼한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삼육빌딩과 관련된 모든 지분과 관리 권한을, 둘째 아들에게는 논과 밭, 그리고 금융계좌에서 확인 가능한 예금 일체를, 막내 아들에게는 고인이 평생 사용해 오셨던 손목시계 한 점을 남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두 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첫째는 옅은 미소를 지었고 둘째는 잠깐 당황하더니 이내 피식 웃었습니다. 막내의 손에는 낡은 시계가 쥐어졌습니다. 이미 초침은 멈춰 있었고 가죽줄은 헤어질 듯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계를 받는 순간 막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두 형은 쓴웃음을 지으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막내의 시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형제들은 거실에서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본격적인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빌딩 관리는 자신이 해야 한다며 주장했고, 둘째는 논밭은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돌봤으니 그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급기야 손으로 탁자를 쾅 치며 감정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아버지가 남기신 마음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넌 빠져, 넌 받은 게 없잖아. 고장난 시계 하나 받은 주제에 뭘 한다고? 둘째도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시계 하나 남기신 건 널 평가한 거야. 뭘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 말에 막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내가 아버지께 그렇게도 하찮은 존재였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로 시계를 더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막내는 혼자 방에 들어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조용한 방, 탁상 위 조명만이 시계의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멈춘 지 오래였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와 함께한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이 시계를 직접 자신의 손목에 채워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름 저녁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별을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이 시계는 그냥 시간이 아니라 약속이란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런 어른이 돼야 한다. 그 기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시계 뒷면을 살펴보던 그는 아주 작게 파여있는 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작아 평소엔 지나칠 법한 크기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작은 드라이버를 찾아 그 부분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접혀있는 조그마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펼쳐보니 그 속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분명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유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시계가 멈춘 순간을 기억하거라. 그 시간이 너의 시작이 될 것이다. 막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초침이 멈춘 시간은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과 같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순간 누군가 방문을 쾅 하고 열었습니다. 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막내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너 뭐 봤냐? 뭐 찾았어? 그 시계 안에 뭐라도 있었던 거야? 막내는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뒤돌아섰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건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는 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켜야 할 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막내는 조용히 시계를 들고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잔잔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낡은 형광등 불빛이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지만 막내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 쪽지 한 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유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시계가 멈춘 순간을 기억하거라. 도대체 무슨 뜻일까? 시계가 멈춘 시간은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정확했고 그 정교함에 오히려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막내는 그 시계를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먼저 그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수첩과 일기장으로 삶을 기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써내려간 기록들은 때론 사소하고 때론 진지했으며 그 자체로 삶의 궤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장 깊숙한 서랍을 열자 누렇게 바랜 노트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권, 표지가 유난히 달아있는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기록된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생일, 동네 잔치, 시장 가격, 날씨, 교회 행사, 누구에게 무엇을 빌려줬는지 그런 생활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한 페이지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날짜였습니다. 그 날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무리했다. 시계는 준비되었고 열쇠는 그 안에 있다. 이젠 마음이 편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언가를 남기려 하셨던 겁니다.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오직 막내에게 맡기고 싶었던 무엇이었던 겁니다. 그 열쇠, 시계 안에 담겨 있던 그 메모와 연결된 무언가. 막내는 머리를 감싸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머무시던 방, 오래된 책상, 다른 의자, 창가에 놓인 화분, 무심코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한쪽 구석에 감춰져 있던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속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쇠 손잡이에는 희미하게 숫자 3자리가 쓰여 있었습니다. 3, 1, 7. 그 열쇠는 낡았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집 어디에 이런 열쇠가 쓰일까 생각하다가 그는 지하 창고가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창고였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직접 설치하셨던 낡은 금고 하나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막내는 손전등을 들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습기 찬 공기, 오래된 잡동사니들 사이에 놓인 무거운 철제 금고, 열쇠를 조심스레 끼우고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금고 안은 꽉 차 있었습니다. 돈도 보석도 계약서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공책, 두꺼운 파일철, 봉투들, 그리고 봉투마다 적힌 이름들, 정시댁 장학금 수액기록, 이웃 연탄 후원 목록, 몰래 전달한 병원비 내역, 퇴직자 생계 지원 자금 등. 막내는 그 안의 내용을 하나씩 꺼내어 펼쳐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고, 거기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정리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학비를 대신 내주고, 어떤 이에게는 병원비를 익명으로 지원하고, 동네 독거노인에게는 겨울마다 연탄과 김장을 보내셨던 기록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었습니다. 막내는 무릎을 꿇고 그 기록들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편지도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가 담긴 손편지, 사진 한 장과 함께 온 엽서, 초등학생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할아버지 덕분에 학교 다닐 수 있어요 라는 글귀. 그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이웃을 도우며 살았던 삶, 그리고 그 삶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기록 중 하나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일은 내가 끝까지 하진 못할 것이다. 다음은 네 차례다. 잘 부탁한다. 막내는 봉투 안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아깝게 여긴 적이 없다. 사람에게 쓰는 게 가장 가치 있다고 믿었다. 네가 이 뜻을 이어가 준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날 밤 막내는 지하 창고 바닥에 앉아 새벽까지 그 기록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시계는 여전히 조용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계는 멈춘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시작하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내는 두 형을 불러 조심스럽게 금고의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형들도 공책을 하나둘 넘기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겁고 어색하던 침묵 속에서 형들 역시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형제 셋은 오랜만에 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국을 데워 나누는 손길은 조용한 화해의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시던 생전의 식탁처럼 소박했지만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며칠 뒤 막내는 조심스레 아버지의 기록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봉투 하나를 펼치자
거기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 어린이 중 학업은 우수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세우고 싶다는 아버지의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그 실현을 막내에게 맡긴다는 글귀도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지역사회 복지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아버지의 기록들을 정리해 기금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밟고 아버지의 유언 내용을 토대로 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기금 설립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세금 문제, 기부금의 처리 방식, 장학 대상자의 선정 기준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막내는 처음 접하는 내용들에 매일같이 공부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몇 번은 서류가 반려되었고, 몇 번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생소한 일이었지만 막내는 묵묵히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름 없는 도움을 주셨던 아버지처럼 자신도 소리 없이 그 뜻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형제들도 이제는 막내의 뜻에 공감하며 함께 작은 기부를 시작했고, 가족 이름으로 된 재단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 이름은 시계재단이었습니다. 멈춰있는 시계에서 시작된, 그러나 앞으로 계속 이어질 시간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재단의 첫 활동은 지역 내 초등학교와의 협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과 상담하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추천받고 작은 장학금과 학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은 막내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편지로 감사 인사를 보내왔고, 어떤 아이는 손수 그린 그림까지 동봉해 보냈습니다. 지역 신문에 짧게 그 이야기가 소개되자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막내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대학 졸업장을 들고 와 인사했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옛날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도왔는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제야 알았다고 너무 늦게 인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막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더욱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동네 어르신 중에는 막내를 따로 불러 아버지의 예전 일화를 들려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일할 수 없게 된 가장의 가족에게 몰래 쌀자루를 배달해 주셨던 일, 반찬거리를 몰래 놓고 가셨던 일, 혼자 사는 노인을 병원에 몰래 데려다 주셨던 일들, 그 모두가 막내는 몰랐던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막내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시간과 기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막내는 다시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그 시계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조금도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손목에서 느껴지는 그 묵직한 무게는 책임이자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책상에 다시 앉아 새로운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0 본년 8월 16일, 오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제 시간을 시작합니다. 그 뒤에는 하나하나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장학금 전달 내역, 아이들의 이름, 고맙다는 메시지, 형들과의 회의 내용, 기부자 명단, 그 수첩은 이제 막내의 기록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살며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햇살은 이제 막내를 통해 다시 아버지의 시간 위에 내려앉는 빛이었는지도 모릅니다.